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각색해 스토리를 직접 읽어드리며 어울리는 장면을 아이패드로 그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혼을 겪은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가난보다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난 3년 전에 이혼했다. 그때 내 나이는 48이었다. 남편과는 늘 싸웠다. 돈 때문에 싸우고 성격이 안 맞아 싸우고 아이 문제로 싸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누구 하나만 잘못한 결혼은 아니었다. 우리는 둘 다 너무 어렸고 끝내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고등학생이던 딸은 내가 키우게 됐다. 그래도 다행히 전 남편은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왔다. 나도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 생활은 어떻게든 굴러갔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나는 이상하게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볼지부터 걱정했다. 특히 가장 먼저 떠오른 친구가 있었다. 유정이. 10년 넘게 이어온 친구 모임의 멤버였다. 아이들이 어릴 때 학부모로 만나 자연스럽게 친해진 사이였다. 우리 넷은 한때 가족처럼 가까웠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유정이는 늘 사람 기분을 묘하게 긁는 재주가 있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직접 자랑은 안 하는 척 돌려 말하는 시기였다. 요즘 남편이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미치겠어. 강남 쪽은 진짜 사람이 다르긴 하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어딘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더 싫었던 건 유정이가 남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점이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누군가의 불행을 입에 올리는 걸 즐기는 사람. 내가 이혼했다는 걸 듣고 그 애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나는 너무 잘 알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 유정이는 내게 따뜻한 척 말했다. 그래도 너가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은 위로였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날 유정이는 내 이혼 이야기를 술 안주처럼 꺼냈다. 내가 괜찮은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충격이 없었는지, 듣는 사람들 앞에서 몇 번이고. 나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지만 속은 문드러졌다. 불쌍한 여자, 실패한 여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유정이는 그런 단어를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다시 잘 살고 싶다. 아니,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가능하다면 유정이 같은 애가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사람과 누가 봐도 번듯하고 돈도 있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내 체면이 살아나는 그런 남자와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눈을 향해 살기 시작한 게 아껴야 할 때였는데 나는 오히려 더 화려해지고 싶었다. 이혼 후 내 생활은 겉보기엔 멀쩡했다. 아침이면 출근했고 퇴근하면 딸 챙기고 집안일을 했다. 주말엔 밀린 빨래를 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남들은 내가 씩씩하게 잘 버틴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 나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들어올수록 내가 구식인간처럼 느껴졌다.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물가는 계속 올랐고 딸은 커갈수록 돈 들어갈 일이 많아졌다. 학원비, 문제집, 옷값, 휴대폰 요금. 한 달이 끝나면 통장은 또 비어 있었다. 이혼한 여자의 삶은 생각보다 더 팍팍했다. 누가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도 세상은 은근히 선을 그었다.
그럴수록 이상하게 나는 더 꾸미고 싶어졌다. 예전 같으면 사지 않았을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샀고 좋다는 피부과도 다니기 시작했다. 미용실에서 염색과 클리닉을 받고 나오면 거울 속 내가 잠깐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초라하지 않은 사람, 버려진 여자가 아닌 사람,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 그 느낌이 좋았다. 물론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카드값은 금방 쌓였다. 나는 한 달 카드값을 막기 위해 다음 달을 끌어다 썼고 결국 카드 리볼빙까지 손댔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 잠깐 숨통을 틔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숨통이 아니라 천천히 조여오는 밧줄이었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다. 그날 밤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인터넷을 뒤졌다. 부업, 재택알바, 중년 여성 부업, 월 300 추가 수입, 직장인 투잡. 그러다 한 광고를 보게 됐다. 인공지능 컴퓨터를 배워 월 300만 원 수익 만들기. 처음엔 솔직히 좀 웃겼다. 뭔가 좀 과장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댓글과 후기가 다 좋아 보였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 50대도 가능하다.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그 말이 내 눈에 박혔다. 나는 이미 많은 게 늦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결혼도 실패했고, 청춘도 지났고, 돈도 없었다. 그런 내게 늦지 않았다는 말은 거의 구원처럼 들렸다. 강의료는 300만 원이었다. 비쌌다. 정말 비쌌다. 하지만 나는 결제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선택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게 그게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돈도 벌고 싶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 인생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바로 그 희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른 채. 사실 그 300만 원은 강의료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허망한 희망의 입장권이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나는 주중엔 회사 다니고 주말엔 강의를 들으러 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몇몇 사람들과 친해졌다. 대부분 경력 단절 주부이거나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나이 든 사람도 많았고 다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 보였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근처 식당이나 술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누구는 자식 걱정을 했고 누구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했다. 그렇게 속사정을 나누다 보면 금세 가까워졌다. 그 모임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김 사장님.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수가 많진 않았다. 그런데도 존재감이 있었다. 자켓은 단정했지만 비싸 보였고 손목시계는 내가 봐도 좋은 것이었다. 말투도 느긋했고 어디서든 대접받으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있었다. 누군가가 지나가듯 말했다. 김 사장님은 건물도 몇 개 있으시대.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신다던데 돈이 있어서 이런저런 거 배우러 다니시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이상하게 조금 뜨거워졌다. 건물 몇 개, 혼자 사는 남자, 경제적 여유. 나는 순간적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난 뒤에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멈추지 못했다. 그 후부터 나는 김 사장님을 더 의식하게 됐다. 옷차림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수업 중에 말을 걸 기회도 만들었다. 술자리에선 그가 좋아할 만한 안주를 앞에 놔드리기도 하고 그의 농담에 더 크게 웃었다. 그는 생각보다 쉽게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웠다는 이야기, 자식들은 다 커서 자기 살기 바쁘다는 이야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말 통하는 상대가 더 귀하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내가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후 우리는 따로 차를 마시기 시작했고 전화도 자주 했다. 그는 나를 참 반듯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바보처럼 마음이 흔들렸다. 아니, 어쩌면 마음이 아니라 욕심이 흔들린 건지도 모른다. 나는 점점 그와 함께 있는 미래를 상상했다. 더 이상 월급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 친구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삶, 특히 유정이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 언제부터인가 나는 재혼을 사랑이 아니라 역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위험한 신호였다.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김 사장님과 나는 자연스럽게 연인 같은 사이가 됐다. 그는 나를 좋은 식당에 데려갔고 내 생일에는 꽤 비싼 스카프도 사줬다. 차 안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가 다시 나를 여자로 봐준다는 거. 나이 들고 이혼했고 딸까지 있는 나를 귀하게 대해준다는 거. 그 사실이 나를 들뜨게 했다. 동시에 나는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겠다고. 내가 다시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다고. 이제는 불행한 이혼녀가 아니라 더 좋은 남자를 만난 여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몇 달 뒤 친구 모임이 잡혔다. 나는 그날 꽤 공을 들였다. 새로 산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다. 일부러 김 사장님이 사준 명품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나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순간 모두의 눈빛이 내게 향했다. 특히 유정이의 눈빛.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강남 쪽에 사시고 건물도 있으시대.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내가 너무 좀 유치해 보였다.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유정이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얼굴,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는 기색, 그게 보고 싶었다. 유정이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잘됐다. 진짜 좋은 분인가 보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내가 이긴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묘한 쾌감이 들었다. 초라했던 내 자존심이 조금은 복수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노골적으로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재혼하면 어디서 살게 될까? 딸 등록금도 좀 여유 있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회사도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김 사장님은 가끔 투자 얘기를 했다. 요즘은 예금이자로는 답이 없다고. 자기가 아는 루트가 있어서 돈을 굴린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무섭다. 그 사람을 믿고 싶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까지 다 맞는 것처럼 들린다. 그는 내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랑 앞으로 길게 가고 싶어. 서로 도우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거의 확신했다. 이제 곧 내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콤했다. 세상에 조건 좋은 사랑이 그렇게 순순히 굴러들어오는 일은 드물다. 그걸 알면서도 나는 모른 척 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 앞에서 가장 쉽게 눈이 멀어진다. 그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김 사장님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가 아는 쪽에 자금을 넣으면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이 꽤 괜찮다고 했다. 괜히 아무한테나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면서 나를 믿으니까 말하는 거라고 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투자라면 나는 잘 몰랐다. 애초에 큰 돈을 굴려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은행에 넣어봐 봤자 바보다. 당신 딸 대학 갈 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이건 기회야. 내가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는 늘 미래를 함께 말하는 시기였다. 당신의 딸, 우리 앞으로 같이 준비하자.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 믿고 싶었다. 돈이 필요했다. 딸은 어느덧 20살이 되어가고 있었고, 대학 등록금이 눈앞이었다. 내 노후도 막막했다. 월급만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었다. 나는 결국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았다. 적금 깨고 보험 해약하고 부족한 돈은 대출까지 받았다. 그렇게 만든 돈이 1억이었다. 1억.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진 몰라도 내겐 아니었다. 그 돈은 내 시간이었고, 내 노동이었고, 내 불안이었고, 내 남은 인생의 안전줄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 내 전 재산을 건넸다. 사랑해서였을까? 아니면 잘 살고 싶어서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였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라도 인생을 뒤집고 싶어서였다. 그는 입금 뒤 며칠 동안도 평소처럼 다정했다. 전화도 했고 문자도 했다. 나는 안심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연락이 늦어졌다. 그 다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그가 사라졌다는 걸. 강의 학원에 가봤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다. 같이 알던 사람들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연락이 끊긴 사람이 나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은행 앱을 몇 번이고 열어봤다. 내가 보낸 1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실감이 없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사기였다. 김 사장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작정하고 접근했던 거였다. 그가 사는 곳은 강남도 아니었고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건물은커녕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옷장 문을 열었는데 가득 걸린 화려한 옷들과 가방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예뻐 보이려고 샀던 옷들, 초라하지 않으려고 샀던 가방들, 괜찮은 여자처럼 보이려고 걸쳤던 시계들, 그 모든 게 너무 싸구려처럼 보였다. 그리고 거울 속 내 얼굴도. 내가 잃은 건 1억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보는 눈과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믿음도 함께 잃었다. 나는 돈보다 더 큰 걸 잃었다. 그런데도 끝까지 숨기고 싶었다. 김 사장님이 사라진 뒤 내 삶은 무너졌다. 당장 카드값부터 막막했다. 대출이자가 나갔고 생활비는 빠듯했다. 딸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회사에 나갔지만 속은 이미 바닥이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사랑에 속아서 1억을 날렸다고, 재혼을 꿈꾸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그걸 누구에게 어떻게 말하나. 특히 유정이에게만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자랑해놓고 건물 몇 개 가진 남자라고 떠벌려놓고 결국 돈 뜯기고 버림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나는 그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에 몸이 떨렸다. 그래서 더 숨겼다. 괜찮은 척 했다. 오히려 친구들 앞에서는 요즘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본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딸은 어느 날 내 표정을 보더니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나는 대충 피하려 했다. 그런데 그 애가 내 방에 걸린 카드 청구서를 봐버렸다. 그날 나는 결국 울었다. 처음엔 끝까지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다. 딸 앞에서 엄마답지도 못하게 엉엉 울면서 다 털어놨다. 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왜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줬어? 엄마답지 않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답지 않다. 그래, 나는 내 딸에게 늘 현실적으로 살라고 말해온 사람이었다. 허세 부리지 말라고, 남는 의식하지 말라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작 나는 그러지 못했다. 나는 유정이에게 이기고 싶었다. 세상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친구들 앞에서 이혼한 여자로 끝난 인생처럼 보이기 싫었다. 그래서 화려한 척했고, 강한 척했고, 사랑받는 척했고, 잘될 사람인 척했다. 그리고 그 척이 내 인생을 집어삼켰다. 옷장 안에는 여전히 번쩍이는 것들이 걸려있다. 몇 개의 명품 가방, 비싼 시계, 눈에 띄는 옷들. 그걸 하나씩 바라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건 내가 부러워했던 삶의 껍데기였구나. 그리고 나는 그 껍데기를 붙잡느라 내 알맹이를 잃었구나.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어쩌면 내 허영과 열등감이 불러온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라고. 물론 그 남자가 나쁜 인간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 문을 연 건 나였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나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두려워했는지부터 봐야 했다. 내 인생은 다시 처음부터였다. 돈도 없고,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바닥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바닥에서야 겨우 보이는 게 있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결국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것. 과시로 시작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보인다는 것. 나는 아직도 후회한다. 그 1억이 아깝고 그 시간들이 아깝고 무엇보다 딸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은 가난해질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기 시작할 때라는 걸. 나는 결국 재혼에 실패한 게 아니라 과시로 인생을 복구할 수 있다고 믿은 내 어리석음에 무너진 것이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기를 당한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다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선택은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어쩌면 가장 단단한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